미국 투자 등급 채권 스프레드가 0.75%까지 내려가며 1998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용 스프레드가 27년 만에 가장 좁은 수준에 이른 지금 여러분은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상황을 재평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압축된 스프레드를 보았던 때는 1998년 7월이었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속이 조금 불편해지셨을 겁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모두가 안도하고 있을 때가 바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순간이라는 것인데요. 혹시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지 가늠이 전혀 안 되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산 시장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신용 스프레드는 쉽게 말해 기업 부채에 대한 시장의 거짓말 탐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리려 할 때 투자자들은 무위험 자산으로 불리는 미국 국채보다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 추가 수익률이 바로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즉, 회사가 빌린 돈을 상환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인 셈이죠.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4.2%고 10년 만기 애플 회사채 수익률이 4.6%라고 했을 때 신용 스프레드는 4.6%에서 4.2%를 뺀 0.4%가 됩니다. 다른 말로는 40bp죠. 이 40bp는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 대신 애플에 돈을 빌려줄 때 요구하는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스프레드가 낮을수록 투자자들은 애플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크게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최고 등급의 부채, 즉 투자 적격 부채인데요. 이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왜 투자 적격 채권인가요? 왜 하이힐드 채권이 아닌가요?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쪽을 보는 것이 다가올 위기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투자 적격 스프레드는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적격 채권은 트리플 B- 등급 이상의 안전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투자 적격 스프레드가 좁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심지어 평범한 기업들조차도 매우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즉, 가까운 시일 내에 파산할 회사는 없다는 것이죠. 한편 BB+ 이하 등급의 채권을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흔히 정크본드라고 불리는 채권입니다. 이미 그 위험성이 전제되어 있죠. 하이힐드의 경우 스프레드가 좁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자들이 그 위험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이고 디폴트 확률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좁아질 때는 리스크가 줄었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이 그 위험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오늘의 주인공인 투자 적격 스프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0.75%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시장이 사실상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들, 즉 정크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트리플 B- 수준의 기업들조차도 마치 매우 안전한 자산처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놀라울 만큼 투자자들이 안일하게 행동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난 30년간의 투자 적격, 신용 스프레드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0.7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5.55%까지 치솟았던 수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006에서 2007년, 즉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시기의 스프레드가 어땠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주택 거품의 열기가 최고조였을 때, 즉 은행들이 소득, 직업,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닌자 대출을 내주고 부동산 가격은 오를 일밖에 없다고 믿으며 시장의 안일함이 역사상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에도 신용 스프레드는 0.81% 아래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은 지난 80년간 최악의 금융위기 직전보다도 더 좁은 스프레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죠. 2007년 투자자들이 너무나 안도하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라는 단어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했고 서브프라임은 제한적이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던 그때에도 시장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거의 100bp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고작 75bp입니다. 우리는 2007년을 오히려 신중하게 보이게 만들 만큼의 안일함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트의 빨간 점선은 지난 30년 평균치인 1.3%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55bp 낮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마치 0.75%가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적격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낮았던 적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1997년 3월 스프레드가 0.54%까지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1990년대 후반의 열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1990년대 후반은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혁신하고 있었고 기업 이익은 치솟았으며 신용은 마치 물처럼 흘러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7월 태국이 바트를 평가절하하면서 아시아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신용 스프레드는 폭발했지만 미국의 스프레드는 여전히 좁았습니다. 모두가 괜찮다, 국지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998년 8월 노벨상 수상자들이 운영하던 악명 높은 헤지펀드였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붕괴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했는데 러시아 국채가 디폴트에 빠지고 글로벌 스프레드가 폭발하면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1250억 달러 규모 포트폴리오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1998년 9월 연준은 전염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지만 이미 손상은 발생한 뒤였습니다. 값싼 신용에 의존해 몸집을 키운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유동성 가뭄에 직면했습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붕괴했습니다. 이익도 없고 빚만 잔뜩 진 기업들, 즉 좁은 스프레드 환경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던 기업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2001에서 2002년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기업 디폴트가 급증했고 0.54%였던 신용 스프레드는 3%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패턴은 명확합니다. 좁은 스프레드는 과도한 위험 추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언가가 깨졌을 때 청산은 가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의 가장 위험한 점은 무엇일까요? 각 위기가 서로 독립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사건은 위험한 행동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든 값싼 신용이라는 공통된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넓을 때, 예를 들어 3에서 4% 정도 될 때는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하며 불안해합니다. 디폴트 위험이 도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스프레드가 좁을 때는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디폴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은 완벽히 안전하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한 가지 의견에 동의할 때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절대 경계를 늦추셔서는 안 됩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단순히 기업 부채에 대한 신호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도를 드러냅니다. 스프레드를 세 가지 모두의 공포 지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넓은 스프레드는 공포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앞날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큰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신용이 비싸지면서 기업은 확장을 줄이고 고용은 둔화되며 경제 성장도 위축됩니다. 이는 자기 강화적 악순환을 만듭니다. 둘째, 중간 스프레드는 골디락스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최소한의 경계심이 남아있어 규율은 유지되지만 그렇다고 성장을 막을 정도로 과도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건강한 시장은 보통 이 구간, 즉 투자적격 채권 기준 약 1.5에서 2.5%에 머뭅니다. 셋째, 좁은 스프레드는 시장의 안일함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선 모두가 편안해야 합니다. 돈이 싸고 기업은 손쉽게 차입할 수 있으며 위험 추구가 만연합니다. 언뜻 보기엔 좋은 환경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때가 바로 버블이 형성되고 시스템적 위험이 쌓이는 순간입니다. 스프레드와 경기 침체의 연결은 놀라울 만큼 일관됩니다. 지난 30년간의 주요 경기 침체를 살펴보면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스프레드가 좁아진 상태, 즉 자신감이 과잉된 상태에서 꼭 무언가가 깨지고 스프레드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며 실물 경제가 뒤따라 추락하게 됩니다.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파란 선은 S&P 500 지수로 현재 6,466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흰 선은 신용 스프레드인데 관계를 더 명확히 보기 위해 위아래를 뒤집어 표시했습니다. 두 선이 얼마나 완벽하게 같이 움직이는지 보이시나요? 스프레드가 좁혀질 때 주식은 치솟습니다. 반대로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주식은 폭락합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밀하죠?
2008년을 보시면 스프레드는 5%를 넘게 폭발했고 S&P는 700선까지 붕괴했습니다. 오늘날로 빠르게 넘어와 보시면 스프레드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고 주식은 사상 최고치에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섬뜩할 정도로 강력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신용이 현대 자본시장의 생명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유롭고 값싸게 흘러다닐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돈이 갑자기 비싸지거나 공급이 막히면 음악은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0.75% 스프레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기업 디폴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는 철옹성이다. 아무도 어디에서도 언제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리스크? 무슨 리스크? 이 차트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는 신용 스프레드와 연방 기금 금리를 비교한 것입니다.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인데 그 직후 스프레드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번 그렇듯 안일함에서 위기로 전환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연방 기금 금리는 수년 만에 가장 높은 4.50%에 머물고 있지만 신용 스프레드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가장 좁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긴축적 금리 환경에서는 스프레드가 더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투자자들이 제한적인 통화 정책 속에서 돈을 빌려주기 위해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연준이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마치 공짜 돈인 것처럼 기업 부채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차트에 표시된 노란색 물음표가 보이시죠? 그것이 바로 지금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질문입니다. 현재 신용시장의 신호에 따르면 지금 미국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과거 주택붐, 기술주 회복기, 9.11 사태 이후의 시기, 그리고 최근 수십 년의 거의 모든 순간보다도 덜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셈입니다. 단 1997년에서 1998년에 해당하는 시기를 제외하면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현재 경제적 유토피아에 도달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 잘못된 것일까요? 현재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좁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견조한 기업 재무구조. 많은 기업들이 팬데믹 기간을 이용해 초저금리로 부채를 재조정하고 현금을 쌓아두었습니다. 둘째, 연준 개입 심리. 투자자들은 연준이 언제나 시스템적 신용 이벤트를 막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셋째, 수익률 추구. 연준 금리가 4.5%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더 높은 수익을 좇으며 회사채에 몰려듭니다. 그 결과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스프레드는 좁아집니다. 넷째, AI 주도 경제 낙관론. 시장은 생산성 붐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기업 실적과 재무 구조가 보수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노련한 신용 투자자들을 걱정시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좁은 스프레드 자체가 결국에는 그것을 붕괴시키는 조건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튼튼한 기업 재무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로는 헤드라인과는 다른 복잡한 현실이 있는데요. 첫째, 좋은 소식. 실제로 많은 S&P 500 기업들은 팬데믹 동안 초저금리의 부채를 재융자했습니다. 애플은 1,62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구조는 요새처럼 견고합니다. 이들 기업은 신용 경색이 와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좋지 않은 소식. 그러나 중위 기업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연준 데이터에 따르면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45%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2008년 위기 직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셋째, 추악한 진실. 상당수의 부채는 변동금리 혹은 단기 부채입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이 기업들은 신규 차입 비용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부채의 이자 비용도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2008년 이후 약 1조 5천억 달러가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는 은행이 아닌 기관들이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인데요. 이런 대출은 보통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전통적인 은행 대출보다 조건이 느슨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프라이빗 크레딧은 우리가 앞서 본 루아코아스 지수 같은 전통적인 신용 스프레드 지표에 잡히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맞은 그림자 금융 시스템 같은 것이며 뭔가 풀어질 때까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즉, 현재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지표는 잘못된 안도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은행과 기관이 보유하기 편안한 좋은 기업 신용만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것들은 프라이빗 시장에 숨어 있다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리파이낸싱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돈이 싸고 쉽게 접근 가능할 때 기업들은 레버리지를 높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수합병을 하고 수익성이 의심스러운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면서 대출자들도 느슨해집니다. 계약 조건은 약화되고 실사도 대충 넘어가며 모두가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결과 스프레드가 좁아질수록 시스템 리스크는 더 크게 쌓입니다. 마치 댐 뒤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것과 같아서 압력이 오래 쌓일수록 결국 터질 때의 피해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역사를 가이드로 삼는다면 이 차트 위의 물음표는 영원히 물음표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용 스프레드가 폭발할 때 시장에선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이론이 실제 포트폴리오 현실과 맞닿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면 그것은 단순히 채권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산군의 문제가 됩니다. 보통 자산군별로 벌어지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 신용 스프레드가 폭발하면 주식 시장은 대체로 붕괴합니다. 앞서 보셨던 S&P 500과 신용 스프레드의 역사적 패턴이 그것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은 갑자기 더 높은 차입 비용에 직면하고 이는 미래 이익 전망을 악화시킵니다. 지속적인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성장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주식 자사주 매입은 부채 비용이 급등하면서 경제성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것은 강제 매도입니다. 헤지 펀드, 사모펀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활용한 투자자들은 값싼 차입에 의존하다가 마진콜을 맞게 됩니다. 이때 최적의 포지션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는 것을 마구 팔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8년 신용 위기 동안 투자 적격 스프레드는 약 1%에서 위기 국면 동안 5.55%까지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S&P 500은 고점 대비 57% 폭락했습니다. 재무 구조가 강력했던 우량 기업들조차 청산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자비하게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의 위험은 이렇습니다. S&P가 6,466에 있고 스프레드가 0.75%에 불과한 지금 단순 계산만으로도 미국은 2007년보다 더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 이건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용 스프레드가 폭발할 때는 고품질 채권 펀드조차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채권 펀드가 단순히 국채만 보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 신용을 섞어 보유하는데 스프레드가 폭발하면 펀드의 순자산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20에서 30% 급락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 역시 타격을 받습니다. 투자자들이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채권도 글로벌 신용 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함께 무너집니다. 물론 미국 국채는 안전 자산 선호로 인해 상당한 자금 유입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듀레이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프리미엄을 투자자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QE를 무제한으로 풀어 인플레이션을 방치하고 실질 금리가 심각하게 마이너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신용 위기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직 완전히 쓰여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은 시스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전 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 자산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 3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몇 주 만에 1%에서 4%로 폭발했을 때 비트코인은 처음에 모든 자산과 함께 50% 폭락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믿음은 흔들렸고 유동성에 목마른 투자자들은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팔았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보다 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재정통화 부양책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공포 국면에서는 해지 수단이 아니라 레버리지된 기술주처럼 행동했습니다. 2023년 3월은 또 다른 교훈을 남겼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 당시 신용 스프레드가 잠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은 예금 안전성에 패닉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지역 은행들이 무너지고 예금자들이 자신의 돈이 증발하거나 압류될 수 있다고 두려워할 때 비트코인은 약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으로 몇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때와 같은 전반적인 유동성 위기에서는 비트코인이 레버리지된 위험 자산처럼 움직입니다. 둘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처럼 은행 신용 시스템 자체의 위기에서는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신용 위기가 은행 건전성이나 예금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면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대안을 찾으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주는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처럼 이토록 좁을 때는 전통적인 분산 투자가 종종 무용지물이 됩니다.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모두 같은 신용 배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타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극단적인 스프레드 압축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어적 포지셔닝이 원칙입니다. 첫째, 단기채 비중 확대. 둘째, 더 높은 질의 주식 보유. 셋째, 기회를 위해 현금 보유. 특히 머니마켓에서 4.5%의 금리를 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자산이 완벽을 전제로 가격이 책정된 지금 현금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으로 신용 스프레드 폭발의 전조를 찾을 때 지켜볼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투자 적격 스프레드보다 먼저 벌어지는 경우. 둘째, 기업 실적이 예상을 크게 빗나가는 경우. 셋째, 연준 관계자들이 갑자기 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연준 자체에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 신용 사이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궁지에 연준이 스스로를 몰아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위기에서 신용 스프레드가 폭발할 때 연준은 금리를 대폭 인하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는 6.5%에서 1%까지, 2008년에는 5.25%에서 0.25%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작점이 4.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할 탄약이 훨씬 적습니다. 만약 스프레드가 폭발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2% 이상이라면 연준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신용시장을 구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까지 인하하고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한편 연준은 현재 매달 2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시장이 유동성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오히려 유동성을 제거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불가피하게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긴급 금리 인하로 제로금리 복귀, 스테로이드를 맞은 듯한 QE 재개, 그리고 신용시장 직접 개입이 뒤따를 것입니다. 즉, 일명 빅프린트인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긴급 부양책은 결국 위기를 초래한 바로 그 자산 버블과 신용 과잉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환 구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붐에서 붕괴로, 붕괴에서 더 큰 붐으로, 더 큰 붐에서 더 큰 붕괴로. 각 사이클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전개됩니다. 지난 30년의 신용시장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차트 위의 물음표는 언젠가 반드시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답은 결코 모두가 바라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경제, 투자, 트레이딩 관련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